시험에 그 바드러움 이쪽은요 출제를 잘 하는 파트는 아닌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동네가 딱 한 동네가 있어서 한 동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요. 자, 우리가 바드러움의 추심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바드러움이 1,000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 1,000원. 자, 상대방한테 바드러움이 1,000원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 이제 원래는 내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심부름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은행한테요. 그죠? 은행이 대신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 은행이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인출을. 아시죠? 그래서 인출을 시도를 했더니 상대방이 1,000원을 잘 넣어 놓은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은행은 당연히 우리 법인한테 일정량의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심부름한 거니까. 맞죠? 그걸 우리가 어음을 대신 받아줬다라고 해서 추심이라고 합니다. 추심. 그러면 우리가 은행한테 심부름 시키는 그걸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죠?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뭘 쓰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이어서 800번대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자, 여러분들 이 수수료 비용은 바드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잖아요. 바드러움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어음이 아니에요. 있죠, 여러분들?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우리가 바드러움 쓰잖아요.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800번대 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시험에 출제는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 1급도 최근에 안 나온 지 뜸했고 세부 2등이에요. 좀 쉬운 걸 잘 안 내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 자, 2번.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추심하고 요 할인의 개정 과목을 바꿨어요. 가끔씩. 실제 여기 보시면 아까 추심은 만기가 되었을 때 심부름을 시킨 값을 주는 거니까 수수료 비용인 거고요. 여기 어음의 할인은 우리가 뭐냐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한테 돈을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할인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뜻을 알아야 개정 과목이 덜 헷갈립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우리가 회계 1급까지는 어음의 할인을 주로 시험에 매각거래로 매각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줘요. 알죠? 근데 세무 2급은 예전에 딱 한 번 출제를 뭐로 한 적이 있냐면 차입거래로 처리하세요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먼저 뭐냐면요. 자, 내가 어음 1,000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해서 은행한테 어음을 판매하는 게 매각거래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일단 팔았다라는 건 소유권이 내 거예요, 은행 거예요? 은행 거예요, 은행. 팔았다라는 건 더 이상 내가 간섭 못하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만기 전에 팔았으니까 제가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못 받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은행한테 어음 1,000원짜리인데 만기 전에 팔아서 900원에 팔았다라고 보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만기 전에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 매각거래이면 그건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표현해요. 즉 은행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맞죠? 그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죠. 미쳤어요? 자, 근데 차입거래는 뭐냐면 내가 은행한테 어음을 판 게 아니라 어음을 은행한테 담보로 잡혀놓고 돈 빌린 걸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계든 세법이든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죠. 눈앞에 보이는 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실질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장을 앉혀놨어요. 근데 그 사장은 내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사장은 내가 조종하는 놈이죠. 근데 실질적인 사장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바지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종당하는 사람. 맞죠? 항상 회계하고 세법은 실질이 우선이에요. 뒤에 숨겨진 의미가 중요해요. 알죠? 그 말은
어음을 담보로 했으면 분명히 어음이 은행에게 넘어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 소유는 아니에요. 담보라는 게 내 소유죠, 내 소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자동차가 은행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안 갚으셔야 은행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건 차입권이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내가 어음 1,000원짜리를 담보로 해서 900원 빌린 겁니다. 왜냐면 만기 전에 빌렸기 때문에 1,000원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900원 빌렸으니까 내가 갚을 돈은 900원이에요? 아니요. 1,000원 갚아야죠, 여러분들. 맞죠? 내가 1,000원을 빌려야 되는데 만기 전에 빌렸으니까 900원밖에 못 받은 것 뿐이지 내가 은행한테 갚을 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차입금 잡아요. 어음을 대변으로 까지 않아요. 아직 내 소유지 은행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음의 만기가 1년이 넘지 않아요. 어음의 만기 1년짜리는 잘 안 받아요, 사람들이. 맞죠? 대부분 3개월 이 정도 되거든요. 어음의 만기는 대부분 3개월, 6개월 정도.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그 어음의 액면금액은 단기 차입금 처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나머지 100원은 은행한테 이자 뜯긴 거지, 이자. 맞죠? 그래서 나머지 그 할인료는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잘 출제가는 피아노 솔직히 아니에요. 미리 그냥 안 나오시게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요 4번하고 5번은 출제를 좀 하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4번은 많이 들으셔가지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음의 배설을 하게 되면 거래처가 다르죠. 맞죠? 내가 빚을 갚은 거래처랑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던 거래처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어음의 배설은 시험에 어디서 잘 나오냐면 일반 점표에서는 안 나오고요. 거진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근데 일반 점표 입력이든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든 중요한 건 거래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5번입니다. 5번. 회계 말고 부가가치세에서 좀 중요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자, 해보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상생활의 부도를 회계하고 세법 하실 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회계하고 세법의 부도와 일상생활의 부도는 아예 다른 의미예요. 의미가 달라요. 일상생활의 부도는 뭐냐면 회사가 망했어요. 맞죠? 망해가지고 내가 그 망한 회사, 내가 돈 빌려준 회사, 맞죠? 투자한 회사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맞죠? 누구 진짜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냐면 거기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직원들만 남죠. 맞죠?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많이 때리고 있죠, 얘네들. 여기 멍 많이 들어가 있지. 맞죠? 그리고 나도 야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거기 직원을 시켜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반지하 사는 걸 그걸 일상생활에서 부도라고 하죠. 맞죠? 근데 회계하고 세법의 부도는 그게 부도가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부도라는 게 이름 그대로 부도, 아니다, 인도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인도를 이거예요. 받으러움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아까 은행한테 심부름 시키면 은행이 대신 받아주는 거잖아요. 은행이 연결을 했더니 얘가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건 추심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 거절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음의 부도라고 불러요. 그게 아시죠? 그럼 어음의 부도가 됐다고 상대방이 망한 건 아니죠. 맞죠? 지급을 거절 당했으니까 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의 부도가 나면은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받으러움을 까요. 왜냐면 더 이상 정상적인 어음은 아니에요. 받으러움은 받을 수 있는 어음일 때 받으러움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깝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개정 과목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이게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과 선일자 수표의 줄임말이거든요. 선일자 수표도 여러분들 아마 어음 성격이다라고 회계할 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선일자 수표. 아시죠? 선일자 수표의 줄임말이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도어음과 수표 지급을 거절당했으니까 얘는 망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찾아가서 때리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우리 뭐 해줘야 돼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가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면 여기 거래처 안 걸어서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부도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하는 거지? 왜 갑자기 같이 나오죠? 내가 뭐 잘못 눌렀나?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왜 이래? 그러시고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좀 이따 다시 껐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네 이거. 왜 이러지? 자, 보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뭐냐면 우리가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치면 이거 좀 오류가 있어서 껐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치면 대손충당금이 떠요. 그 말은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달고 다니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채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거 조심. 참, 뭘 잘못 만졌나? 자, 이것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할게요. 우리 대손충당금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대손충당금은 별도로 안 할게요, 여러분들. 회계 1급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맞죠? 이거 회계 1급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똑같은데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동결산하고 여러분들 자동결산이 있죠? 회계에서 자동결산이 많아요? 수동결산이 많아요? 수동결산이 훨씬 많아요. 그 말은 자동결산이 총 5개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 말은 수동결산 외우셔야 될까요? 자동결산 외우셔야 될까요? 자동 외우셔야지. 맞죠? 5개밖에 없는 거 외워야지. 여러분 원칙을 외우시려고? 머리 터져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아셨죠?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아니에요. 농담. 아셨죠? 농담. 그죠? 그냥 예배를 외워야죠, 여러분들. 맞죠? 자동결산이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요 대손충당금의 설정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뭐 눌러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어디 눌러요? 어디? 대손? 상방 여기 누르죠, 여러분들. 여기. 그죠? 예, 여기를 클릭을 하죠, 여기를. 되셨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요게 뜨잖아요, 여러분들. 대손율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있는 대손율은 뭐냐면 대손 추정률이죠. 맞죠? 기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예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이 만약에 2%다라고 하면 2%로 추정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1%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1%로. 맞죠? 1%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정할 금액을 여기 컴퓨터가 알아서 집어 넣어 주거든요. 그죠? 그럼 이 설정액이 맞는 숫자예요? 틀린 숫자예요? 응? 맞는 숫자예요. 회계 1급 때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는 숫자다. 검증을 해보면. 자, 요거 바드럼이 1억 2,800만 원 정도 있는 거잖아요. 1억 2,8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1%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128만 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 여러분 회계에서의 설정은 내가 미래에 예상되는 걸 지금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이 대손 예상액은 내가 기말 현재 전체 대손 예상액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올해 연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1억 2,800만 원의 1%인 128만 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여기 설정 전 충당금 잔액 있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죠? 이게 이미 1억은 있어요. 맞죠? 그걸 잡아 빼면 설정할 금액 나오잖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오케이? 그 말은 설정이 맞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대손 충당금의 설정 문제가 나오면 그냥 률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설정액 믿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가 설정액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 1%로 설정한다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놈 하나 있죠. 선급금이요.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채권의 설정액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얘를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되셨죠? 회계과 똑같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해야 되거든요. 실기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시는 동네이 선납세금 동네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 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틀리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쪽 파트 많이 틀려요.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제가 그 실기 때 돌아다닌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실제로. 자, 해보죠, 일단. 자, 우리가 세금을 먼저 내면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요. 맞죠? 그럼 그거 같은 또 권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라는 거 자산이죠. 그죠? 그럼 갑질할 수 있는 것도 권리예요. 아니, 제가 갑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 선급비용 자산이에요, 비용? 선급비용. 네? 선급비용.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이지. 그쵸? 비용 아니었어요? 생각하시면 안 돼. 자산이다. 맞죠? 자산이잖아. 선급비용. 오메? 저기 똑똑. 자, 선급비용 자산이란 말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비용, 내가 보험료를 1년치를 먼저 냈어요. 보험료 1년치. 맞죠? 비용이라는 건 제때 내야 되는데 내가 1년치를 먼저 낸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질할 수 있죠. 저 1년치 다 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는 건 갑질하는 것도 권리죠.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나쁜 정서상 안 좋긴 하지만 그것도 권리잖아요. 맞죠? 나쁜 말로 갚지 말고요. 내가 뭔가를 먼저 했기 때문에 갑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선납세금이 여러 자산이거든요, 일단은. 맞죠? 보시면 자, 우리가 원천징수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회사 다니다 보면 월급을 다 받는 게 아니죠.
맞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세금 뜯기고 맞죠? 4대 보험료랑 세금 뜯기고 나머지만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 걸.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은행이 갑한테 이자를 총 100원 준대요. 원래 100원을 준대요. 여기에서 지급자는 누구예요? 지급자. 은행이죠. 지급자는 은행, 그 다음에 소득자는 갑. 그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원래? 세금은 갑이 내야 돼요. 맞죠? 왜냐면 세금은 소득이 있는 놈이 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율을 14%라고 가정하면 갑은 100원의 이자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14%를 곱한 14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줘야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14원을 갖다 내야 돼요. 원래는. 맞죠? 근데 세금을 세무서가 갑한테 14원을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자, 갑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은행한테 이자 받는 사람. 맞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잠깐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세금 낼 거예요? 아니면 국가 쌍욕할 거예요? 쌍욕하겠지. 내가 이자 내 돈 가지고 놓은데 너희들이 왜 내 세금 띄고 지랄이네 말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 받으실 때 막 눈물이 앞을 가리자. 저도 그렇고. 맞죠? 했는데 갑자기 막 내가 한 3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데 갑자기 거기 막 세금 막 30만 원 붙어 있는 거야. 맞죠? 막 쌍욕하고 내가 혼자서 일했는데 너희들이 뭐 국가 네가 나한테 해주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정말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국가 입장에서는요. 또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갑과 같은 사람이 은행에 통장이 있고 이자 받는 사람이잖아요. 은행에 통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 몇천만 명 될걸요? 맞죠? 근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우리나라에 몇만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몇만 명,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 명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몇 천만 명이 몇만 명한테 낸다라고 오면은요, 세무공무원 쓰러져요. 세무공무원 쓰러진다라는 얘기는 행정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맞지만, 정부도 실익이 없고, 그리고 낸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갑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하는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은행, 네가 갑한테 이자를 100원 줄 때 그냥 갑이 내야 될 세금 띄고 나머지만 주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은행은 100원 주는 게 아니라 86원만 주죠, 여러분. 되셨어요? 86원만 주고 나머지 14원은 일단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여기는 여러분들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안 헷갈리시면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하는 겁니다. 지급자가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을 징수하는 걸 원천징수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무 2급은 소득세가 출제 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떡하냐? 자, 이게 만약에 오늘 12월 18일이래요. 그럼 나머지 14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은행이 실제로 세무서에 바로 갖다 내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세무 2급 때 그 원천징수 시험에 잘 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그냥 12월 18일에 딱 한 번만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서 요때 뜯기고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은행은 12월 18일에 끝난 공개도 해야 되고 세무서에 갖다 내는 공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납세금은 누가 선납세금 한 걸까요? 누가 선납세금 한 거예요? 누가 세금 먼저 낸 거예요? 은행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행이 내는 건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 갑한테 뜯었던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갑 입장에서는 자신이 1월 10일까지 내야 될 걸 은행한테 먼저 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낸 세금은 소득을 받는 자가 낸 거고요. 이 지급자는 소득이 있는 자를 대신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건 은행이 1월 10일 날 내고 있는 거지만 갑이 12월 18일 날 먼저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이제 갑의 분계입니다. 갑의 분계. 자, 이 갑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의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인은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놈이 아니에요. 내 돈에다가 투자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갑이 그냥 편의점 사장님이나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86원 받았으니까 그냥 86원만 처리하면 돼요. 내 돈인데 다. 맞죠? 그래서 그냥 차변의 현금 86원, 대변의 이자수익 86원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받았을 이자를 다 표시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자 수익이 총 100원이었잖아요. 원래요. 맞죠? 이자 수익이 총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세무서 사장님이면 내가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나는 원래 이자를 총 100원 받을 사람이었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맞죠? 하지만 나는 그 이자를 내가 번 것도 있지만 투자받은 돈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해준 사람한테 원래 이자는 100원이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이자 수익 100원 적는 거예요. 되셔요? 자, 근데 실제로 얼마를 은행은 받았냐? 갑은 얼마를 받았냐면 86원을 받았죠. 86원. 그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나머지 14원의 세금은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낸 거니까 실제 업무하실 때에는 그냥 비용 떨면 돼요. 세금과 공과 같은 걸 떨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건 실제 업무고요. 우리 시험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줄 거예요. 이 원천징수세 14원 있잖아요. 갑이 뜯긴 거.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줘요. 우리 시험 무조건 줘요. 그 말은 선납세금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1월 10일까지 내야 될 거 먼저 낸 거잖아요. 갑이 낸 거죠. 먼저. 되셨어요? 은행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은 대리에서만 낸 겁니다. 대리에서만. 되셨죠? 조심하시고. 자, 그럼 보시면 자, 그럼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행. 여기 은행이다라고 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법인, 여기는 법인, 여기도 법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원래 이자 비용이 총 100원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전체 100원이 발생했어요. 100원이 항상 여러분들 투자자한테 알려주냐, 개인 사업자는 투자자한테 안 알려주죠. 근데 법인은 투자자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무조건. 보고해줘야 되니까 보다 많은 정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전체 100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갑한테 준 건 86원이죠. 그럼 이 14원은 제3자
은행 입장에선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세금이다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미리 예약하다 할 때 예자 씁니다. 미리 제3자한테 받은 금액이다, 그때 세금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거는 지급자가 미리 받아놓은 거지, 네, 소득자가 미리 받은 게 아니거든. 소득자는 뭘 받았나 냈지. 그쵸? 그래서 네, 지급자가 예수금 처리하는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이렇게 처리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내면 예수금 까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갈게요. 하나 하고 쉴게요. 하나만 더 하고. 자, 이거는 솔직히 버리셔도 돼요. 버리셔도 되는데 최근에 한번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네, 확인할게요. 자, 뭐냐면 중간연합세액인데요. 중간연합세액이 뭔지는 여러분들 설명 좀 할게요. 이거 나중에 소득세에서도 나오긴 하거든요. 하는 말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납이다라는 게 먼저 납부하다는 뜻이에요. 예납. 아시죠? 그리고 중간은 딱 반틈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소득세든 법인세든 과세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일반적이거든요. 그죠? 그거의 중간에 세금을 먼저 내는 걸 중간연합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1년의 중간이면 반기잖아요. 반기. 맞죠? 그래서 상반기의 세금을 하반기에 내는 걸 우리가 중간연합한다라고 해요. 아셨죠? 상반기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데 이거 하반기 때 납부하거든요. 아셨죠? 그걸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다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연합.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날짜 무시하세요. 중간연합세액의 의미는 아셔야 되지만 법인이 어떻게 중간연합하는지는 시험 안 나오거든요. 우리 개인이 나오기 때문에 법세에서는요. 그렇죠? 지금부터 하는 날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벌어들인 세금을요, 내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지금 법인세 안 나와요. 자,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을 먼저 내게 돼 있어요. 법인 무조건. 아시죠? 그걸 언제까지 내냐면 8월 31일까지 내거든요. 안 내오셔도 돼요. 지금 안 나옴. 알죠? 돼요. 그럼 우리가 8월 31일 날 법인세 30원을 먼저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납세금이라고 안 처리하고 원래는 세금과 공과로 법인세 비용이나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원래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3월 31일까지 원래 내야 되는데 8월 30일 날 먼저 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인의 중간연합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줘요. 아시죠? 그 말은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현금 30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다가.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12월 31일은 출제를 합니다. 12월 31일 결산이에요, 결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인 거잖아요. 요 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월 31일 날 내야 될 세금은 원래 100원이지만 30원 이미 먼저 냈죠. 그럼 추가적으로 7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차변의 법인세 등 100원을 적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회계의 대원칙은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요?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요? 회계의 대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잖아요. 비용은 수익 따라다니죠. 그렇죠? 그럼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이유는 올해 연도 1년 동안 수익이 있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실제로 3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0일 올해 연도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등 총 100원이었죠, 100원. 얘도 똑같아요. 70원이라고 하면 안 돼. 알죠?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되거든. 법인세는 원래 총 100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왜 법인세라고 하지 않고 법인세 등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법인세 낼 때 다른 세금도 덧붙여서 내거든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소득세 낸다라고 하면 소득세만 내는 거 아니거든. 소득세 다시 10%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요. 지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그래서 법인세와 나머지 세금들을 같이 낸다라고 해서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예,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 지방소득까지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했다가 선납세금이 원래 30원 더 있잖아요. 얘를 대변으로 상회하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대변으로. 그렇죠? 그러면 12월 30일 입장에서는 내년도 3월 말까지 70원의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의무니까 부채 개정 과목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채 개정 과목을 우리가 이지급 세금이라고 그러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끊는 게 수동결산이잖아요.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분계 끊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자동결산이 얘입니다. 얘가 자동결산이에요. 12월 31일 날 법인세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 있죠? 이것도 자동결산이에요. 자동결산. 그럼 제가 왜 자꾸 자동결산을 띄우냐면 자동결산이 수동결산보다 편해요. 맞죠? 왜냐면 자동결산 내가 분계를 직접 끊는 거지만 수동결산은 내가 직접 분계를 끊는 거지만 자동결산은 내가 분계 안 끊어도 돼요. 금액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분계 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결산 가급적 외워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하고 4교시 때부터 실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자동결산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선납세금. 아셨죠? 선납세금이라고 검색하시든 아니면 마우스 휠을 내리시든.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메뉴에 익숙하면 마우스 휠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좀 찾는 게 버겁다라고 하시면 찾기 기능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납세금이 여기 있죠. 선납세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결산에 입력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색깔 있는 곳에만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선납세금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선납세금 아셨죠? 그럼 여기 방금 사례는 이게 30만 원이네. 선납세금 이게 30만 원. 되셨어요? 자, 그럼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선납세금이 30만 원이 있다라고 주면 문제가 쉬워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안 보고도 30만 원을 까면 여기다 입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으면 선납세금은 조회하여 입력한다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어요. 선납세금 금액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인지. 그게 가장 난이도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여러분들이 자동결산 메뉴 오셔가지고 선납세금 검색을 하면 이 30만 원이 선납세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에 언급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자동결산 메뉴에서 검색하시면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보여요. 아시죠? 얘를 그대로 오른쪽에 옮겨서 보시면 돼요. 선납세금.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계상액이라고 보이시죠? 추가계상액. 추가계상액은 말 그대로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 얘기해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미지급 세금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의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 선납세금 금액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가끔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대신 입력하셔야 돼. 아셨죠? 자,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 3시 10분에 여러분들 실기할게요. 컴퓨터 좀 켜주십시오. 미리.